저는 다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마중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봐야 할 다른 가족이 있다며 그러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32의 나이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같이 쌓여온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고, 오늘은 그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왜 저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유치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내리면 그곳은 사랑의 재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엄마, 나 배고파. 그 목소리들이 모여 행복한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정문이 텅 비어갈 때까지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은 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늦으시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빠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쯤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안하다는 듯이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일이 늦어서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가 기다리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의 넓은 등에 엎혀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턱수염이 닿는 거친 느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방과 후 학원 버스를 타면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주며 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정류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머니는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6살, 7살 어린 나이에도 아빠는 바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다른 아빠들은 올 수 있는데 우리 아빠는 올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빠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왜 나 학교에 데리러 안 와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오는데. 그때 아빠는 신문을 보시다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함, 곤란함,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사실은 바쁜 게 아니야. 네. 아빠한테는 여기 말고 다른 가족이 있어. 그들을 챙겨줘야 해서 그래. 다른 가족.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나 말고도 더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떨어졌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독버섯처럼 자라나 제 마음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에게 더 이상 데리러 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아빠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에게 짐이 되지 않는, 아빠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되기로요. 저는 학교에서 일부러 일찍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도서관에 머물며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우리 아빠는 아주 바쁜 사업가서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저는 다른 가족이 누구인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더 사랑하는, 더 착한 아이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착하고,
더 공부를 잘해서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아도 아빠에게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장은 어머니의 서랍 속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저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빠가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밤에 포장지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든 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했고 동시에 아빠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가족은 행복할 텐데 왜 우리 엄마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지? 사춘기가 되자 그 원망은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가 주는 용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칭찬하면 시끄러워 라고 튕겨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제 상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요즘 청소년기는 다 그래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지 못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아빠 맞아요? 당신한테는 우릴 빼놓고 행복하게 지낼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우린 뭐예요? 당신 인생의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러자 아빠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떠보며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았나? 내가 힘들게 돈 버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돈이 다예요? 당신이 내 생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있어준 적 있어요? 학부모 회의에 온 적이 있어요? 나는 당신 얼굴이 기억나지도 않아. 저는 외치고 아빠는 저를 떠보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울며 우리를 말렸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아무런 해결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사이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비추면 그는 어색하게 학교는 다니나?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혈연으로 연결된 낯선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저와 쏙 빼닮은 남자아이 그리고 제와 눈이 닮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다른 가족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저희에게 주지 못했던 시간과 사랑을 이들에게는 다 주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이 아이들의 학부모 회의에 갔을 것이고 이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함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빼앗긴 20여 년의 시간이 이들의 행복한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제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빠의 빈소를 지키며 그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였지만 저는 그에게 첫째 아들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는 재산을 반반 나누어 저희 모녀와 다른 가족에게 똑같이 남겨두었습니다. 매우 공정하고 매우 잔인한 분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대신 돈으로나마 똑같이 해주려 한 것일까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다른 가족의 아이들과 마주했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린 이복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색하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아버지가 형한테 미안해하셨어요. 형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 쓰셨대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하셨다니. 그렇다면 왜 저를 데리러 와주지 못하셨던 걸까요? 왜 한 번이라도 제게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 미안함이 진심이었다면 왜 저를 평생 기다리는 아이로 만들어 두었던 걸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저는 아빠의 부재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제 마음의 그 구멍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아빠가 제게 남긴 다른 가족이 있어서 라는 그 한마디는 제 평생의 저주가 되어 제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아빠도 아마 자신의 삶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두 가족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힘듦이 결국 저와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는 평생을 사랑받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학교에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때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7살 때 아빠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다른 가족을 챙겨야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고 사춘기에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른이 되어 아빠와 거의 연락이 끊겼다가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가서야 그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들에게는 주지 못했던 시간과 사랑을 다 주었고 저는 제가 빼앗긴 시간들을 그들의 모습에서 보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다른 가족이 있었다. 라는 상처는 제 평생의 저주가 되어 저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